안녕하십니까. 그새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국난 극복의 DNA를 찾아가는 역사문화 프로젝트에서 여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찾는 문화강국 코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기본이고, 그거에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가 이런 등등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념물 또는 생활터전 등이지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경탄할 만하다.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문화를 갖고 역사를 가졌는지를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여건이 좋습니다. 이것은 1995년 석굴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 종묘 등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 계속 늘어서 현재 13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성과 용암돌 일권에 총 14곳인데 이게 남한만 있습니까? 북한도 있어갖고 지금 고구려 고분고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이 2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중국이 옛날에 만주벌판 동이족 하던 데를 크게 아울러서 동부지강, 장군총 등 고구려 유적을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17곳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7곳이나 세계유산을 갖고 있는데, 두 자릿수 숫자가 되는 거는 20여 개국밖에 되질 않습니다. 200한 개국이 넘는 중에서. 그랬는데 국토 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닌데 이와 같이 있는 건 매우 많은 겁니다. 그만큼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유산이 많다는 걸 가르쳐 주죠. 거기다가 중국이 조금 있으면 그동안 부단히 얘기한 동이적 근거지인 요하, 즉 홍산 문화를 신청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크게 벌려갖고 만들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한국의 유산은 매우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거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발달이 된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면, 1960년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집트 남부 아수안 부근에 이와 같은 급류를 막아갖고 이 세계 최대 록필 아수안 하이댐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댐 높이가 111m, 제방 길이 3.6km, 저수량 1570억 세제곱미터, 저수지 길이 500m로 약 300만 킬로와트인데, 요거는 우리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3개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게 말이 300만 적인데 수력 발전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을 막아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물 막아놓는 것에 의해서 그동안 세계적인 유산들이 메모리 되는데, 이것이 보시면 저수지가 생기기 바로 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대의 지금까지의 세계 최고의 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역사상 제19왕자의 람세스 2세인데
이 양반은 3300년 정도 돼갖고 전 고대 이집트의 영광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적일로 해서 미루어 짐작하기에 지금 10개의 모세 때, 그때 그 이집트 파라오로 나오는 사람이 람세스 2세인데 그 사람으로 비정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일로 보면 완전한 거는 아닙니다. 비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건축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히타이트와 세계 최초의 국제 외교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비가 약 20명, 아이가 최소한 100몇 명, 최대 2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거의 다인지도 모르죠. 또한 학자들에 따라 연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화 식계에서 이제 모세오고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건축대왕이라고 해갖고 얼마나 많이 줬는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으로 나가서부터 가장 많은 게 람세스 2세이 그냥 동굴인데 이 단위가 만만치 않아요. 이 중에서도 아스완 댐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에서 320km 남쪽의 돌산에, 여기에 보시면 돌산을 깎아서 이게 람세스 2세의 그 신전이고, 람세스 2세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네페르탈리 그 핫도르 신전을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모두 수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 지금가 알려지는 최고의 이런 그 신전인데, 뭐 3300년이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게는 약 100년 전이라 워낙 오래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모래로 돼 있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데, 뭐냐면 4개의 거상입니다. 높이가 20m요. 얼굴 귀에서 귀까지의 거리가 4m입니다. 귀가. 입술의 폭이 1m. 그랬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천문학을 잘 알고 있어갖고 이 안으로 통해서 10m 뒤에 있는데 춘추군에 그 빛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게 세계에서 사라진다니까 이제 콩튀듯 파튀듯 했어요. 학자들이 공사를 중지하라 해달라 이랬더니 나세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야 니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이집트는 옛날에 세계 최고 문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다. 그것의 관건이 전기다.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는 포기를 할 수 없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집트는 돈도 없다. 그러면 유네스코는 니들이 해결을 해주면 내가 눈 감고 저기 되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냐면 이 수몰되는 것 때문에 나일 강변에 있는 유물 중에 그런 것들은 논아주겠다. 그 대신 우린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이렇게를 해달라. 그래갖고 각 나라에 이제 그 아부신멜 신전을 보존을 위한 기부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참 놀랐지만 무려 5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로 따지면 정말 이론이 할 때인데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유산이 적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정된 게 많은 거는 그 당시에 점수를 잘 땄다는 얘기인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세계학자들이 뭐 악을 박박 쓰면서 만들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네틱 댐이라고 해서 앞에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든다.
뭐 이게 바위구 이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두 번째로는 이거 전체를 기중기로 들어 올리자는 겁니다. 이건 그럼 밑에다가 넣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 번째로는 그러지 말고 기중기를 하는가 아예 이거를 떼내 갖고 65m 상부로 이전을 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1963년서부터 69년까지 이 작업이 시작이 돼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려 30톤에 1112개로 잘라갖고 이것을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잘랐으니까 모두 잘랐지만 이음 부분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이제 최고의 그 기술이죠. 드디어 이것을 그 옆으로 옮겨갖고 만든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역사였는지. 그 이집트의 가장 놀라운 거 람세스 2세가 그 문으로 해갖고 10m 뒤에 이와 같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빛이 들어가게 이제 그 춘분과 추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계산을 해갖고 이게 바로 1969년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거지만 춘분 때 보십시오. 이게 새로 옮겨진 지역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하고 3300년하고 마찬가지로. 이래서 국제사회가 이걸 갖고 뭐냐면 인류문화재를 공동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됐다. 이래갖고 세계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만 헐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산이 문제점 되는 게 매우 많다. 그래서 1972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유산의 파괴를 막고 보호하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회를 만들어갖고 그거에 의해서 세계의 그 유산들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있어갖고 된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산이 뭐냐 이거예요. 유산이란 한 사회의 문화, 예술, 전통 중에서 민족의 뛰어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정하는 유산이라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유산은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이렇게 아우성칠 게 아니라 각 인류를 위해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신멜처럼 전 세계인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리고 유산의 장점이자 큰 틀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파괴되면 원형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 이러니까 아쉬운 거다.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한 각종 개발과 자연재해로 훼손, 망실 또는 소멸된다면 이거 자체가 전 인류에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돼갔고요. 이것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갖고 건축물, 조각, 그림, 복합물 어쩌고저쩌고 쭈르륵 돼서 인간의 땀과 힘이 들어간 거를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그러면 이 문화유산을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지만 그 자연유산도 인간의 힘이 아니더라도 자연유산, 생물학적 이런 게 매우 보존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질학적, 지문학적 뭐 등등, 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그리고 과학 보존 어쩌고 저쩌고 자연미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녀. 예, 저희들은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바로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유산하고 인간이 오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합해진 거를 해갖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문화, 자연 복합한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니 건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유산으로는 무형유산도 있습니다. 뭐냐면 무형유산은 세계문화유산과는 달리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 자리에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묘제략, 판소리, 강릉단오제, 남사당놀이, 강강수열래, 처용무, 영산제, 제주 칠머리, 당영극꽃, 줄다리기 등 무려 20여 개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이거에 아주 상당히 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세계의 기록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이라고 그러면 남다르죠. 그래서 고문서 등 전 세계에서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거로 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된 것. 지금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신체요절,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의궤 등등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사실은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의 기록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따진다고 그러면 기록유산이나 이 인류의 무형유산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계 유산, 그러니까 문화자연 복합유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네스코에서 관련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2세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떤 파장을 왔느냐. 지금 작년에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회원국이 190여 개국인데 그 중에서 160여 국가에 그 1100여 곳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유산이 870개, 자연유산이 210개, 복합유산이 이제 4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나라별에 따라 다르지만 이탈리아와 중국이 지금 55개, 그 다음에 스페인이 48, 독일 46, 프랑스 40, 인도, 멕시코 이렇게 해서 20개 이상이 영국, 러시아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6개라니까 매우 많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문화유산 역사와 예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비중이 높고 중요성을 받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라가 200개국이 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야말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문이라든가 문화변을 보면 거의 유네스코에 관계되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간단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걸 문화올림픽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후 유네스코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정 국가 국내법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지정은 해주고 중요되는 거는 가르쳐주지 이거에 재산권에 대해서는 지들이 관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신 아주 중요한 거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세계유산 기금으로 기술적, 재정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부족한 나라로서는 아주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면서 이것을 지정을 받는 적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관광이라든가 그 나라를 갖다가 방문을 할 때 가장 가기 좋고 또 그 나라를 알려주는 이러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 관광산업의 진흥에 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멕시코의 관객이 2350만 명이나 돼갖고 세계유산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롱베이가 베트남에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미쳤느냐면 1994년에 등재가 된 후 1996년에 23만 명의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4년 후에 85만 명으로 늘고 2005년에는 2배인 150만 명으로 늘었더니 2010년에는 글쎄 300만으로 해갖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러한 관광지로 됐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중요한 점은 고고발불지, 거주지, 선사유적연호, 왕궁사원, 성, 정통, 역사마을 및 촌락 등 이런 거에서 고대 유적뿐만이 아니라 현대 유산도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다 그러면 프랑스의 에펠탑이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것은 20세기 10대 건축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유명한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고멘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뿐입니까? 사실 그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교회를 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특별합니다. 교회라는 게 일반으로 하면 이렇게 높게 삐죽삐죽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첨탑도 없고. 그런데도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놀라운 얘기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흥행에 성공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이 등재되는데, 여기에서는 현대 문명을 이끈 제철소, 광산, 항구 등 뭐 이런 것도 포함시키지만 불란서의 포도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포도주 재배지와 같은 자연 생태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지금 지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적이는데, 여기 뭐 지금 징그럽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저 포도주 하는 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하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뭐 입만 갖고 오면 뭐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세계유산협약에 가입된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매년 2점을 추천합니다. 매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의하는 유산은 45건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해 갖고 탈락이 되면 영원히 다시 못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수없이 그냥 유네스코로 들어가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그걸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럼 박살나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것은 재심사를 2번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탈락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있는 거지, 그거를 한 번 해서 보완하면 거기서 이제 간판 스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인 경우에도 이제 고구려 무덤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고구려 벽화들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뭐 14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절 비슷해서 뭐 서원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우표가 이 누비아거든요. 여기에 우표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매우 이 큰 신경도 쓰고 비중을 높여서 그 당시에 50만 불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지금 500억 달러가 되는지 그럴 정도로, 이게 총 예산이 그 당시에 4천에서 5천만 달러였습니다. 거대한 걸로 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한 50만 달러는 건 그 당시에 하여튼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유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유산이 몇 가지로 아주 우리나라처럼 그 여건이 좋은, 보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좋긴 하는데 보존이 나쁜 것들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50여 점인데 세 개가 입맛 갖고만 가는 건 아니죠. 뭐냐면 일단 지정된 후에도 각종 이유로 현장 관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 한마디로 전쟁, 반달리즘, 난개발, 자연재해, 무분별한 관광객 뭐 등등을 해서 파괴가 될 위험이 많으니까 이런 데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아주 복잡한 데입니다. 세계에서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회교도 뭐 이 기독교, 유대교 뭐 등등을 해갖고 아주 복잡해서 불안한 주변 정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심지어는 1982년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있는 자체에서 이런 데는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50개 정도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십자가군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기사의 성체와 살라딘 요새 이런 데도 보시면 거기가 시리아니까 입맛대로 보존하고 복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데는 위험지역으로 해갖고 유네스코에서 지원도 하고 이 보호도 하고 그럽니다. 뭐 특별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비엔나의 역사 중심지에 있는 교회가 아주 뭐 엉망진창이 된 거, 이것도 중점적으로 관리 보호하죠.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페루의 찬창고고이 이와 같이 그냥 흙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그야말로 비가 안 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 100년에 한 번이든지 몇십 년에 한 번 비가 오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특별 관리를 하죠. 아마 이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건물인데, 아프리카의 말리의 톰부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갖다가 그 옛날에 유럽인들이 가장 동경하던 곳인데, 아프리카의 중앙 부분에 기독교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에서 프레스트 존이라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진흙으로 돼 있어요. 매우 큰 겁니다. 진흙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비가 뭐 아프리카니까 솔장케 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콘크리트로 할 수는 없죠.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보호한다는 게 이제 유네스코의 기본입니다.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라고 그래서 자연보호지역이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저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경관이 뭐 얼룩말이고 사자고 뭐 홍 뭐 하기라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 이게 경관이 그대로 남아 있을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거 아프리카 이 나라에서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오느냐. 이게 이거 아무리 경관이 좋더라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유네스코고 전 세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 잘 알려진 앙코르와트인데 이 앙코르와트가 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거대한 용수들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건물이 부서지니까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네스코에서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용수가 어떻게 이런 대형 건축물들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나무를 내갖고 이 나무 자체를 살려주는 걸로 해서 앙코르와트가 위험 건물군이었는데 이거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코르와트에 지금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때로 갈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인이 진화론이 나온 데가 갈라파고스 섬인데 이 갈라파고스 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여기 오면 대형 거북이든지 뭐 새든지 이런 걸 잡고 그러니까 이 환경이 엉망진창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여기에 관리를 하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에 더 이상 파괴가 되지 않는다.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도 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계속 있습니다.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데는 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드브로니크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 중세 도시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랬는데 이것이 뭐 내전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엉망진창이 됐었죠. 그 엉망진창된 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 이걸 갖고 뭐 복원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현재는 다시 위험유산에서 거기에서 벗어나 갖고 지금 뭐 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된 거죠. 그만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그 중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받아놓고 따고 배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그 지정받을 때는 다 말 들어서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계유산에서 일단 지정해도 다시 삭제가 가능한데 그것은 세계유산에 포함되도록 만든 그 여건의 특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회산되면 삭제한다. 1972년에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영양 보호구역은 완전히 90%가 제외가 돼서 이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바가지 쓰는 거죠. 이 나라에서 이 보호구역 90%를 제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말하자면 그 당국에서 잘못을 한 거죠. 여기 그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엘베국이라면 역사고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엘베 계곡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이거 지정이 됐는데,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교량이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경관이 완전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엘베 계곡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해서 세계유산에서 탈락했습니다. 빠진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모두 찬성만 받는 거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버풀이 비틀즈의 고장이고 세계 인류 축구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의 세계적인 무역항이고요. 세계유산으로 자는데, 그랬는데 세계유산으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걸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고층 건물 아파트 난개발로 해갖고 원형을 잃었다. 그래갖고 리퍼블이 지금 퇴출되기 직전입니다. 리퍼블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유산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네스코 저기를 할 때 풍납동 이런 데가 유네스코로 지정을 그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대해서 그게 신청이 안 됐는데, 유네스코에서 그 제일 먼저 중요시 보는 거는 그때 주민들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정에 찬성하느냐 아니냐를 상당히 따집니다. 여기서도 그 유네스코에서 그러면은 특별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대를 하면 유네스코 지정하는 거를 반대를 하면 그걸 갖다가 지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 상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는 나름대로 그 국가의 관리가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신청을 뭐 반대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특별한 예 중에서 하는 것이 풍납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성벽 유적 같은 것이 워낙 그게 땅값이 비싸니까 뭐 방법이 뭐 없다 그러지만, 하여튼 유네스코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무려 14곳이나 이렇게 지정을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을 모두 버텼다는 겁니다. 이 버틴 내용으로 해갖고 14곳이 지정이 됐는데, 그 14곳을 나름대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